안녕하세요. 원페이지 북입니다. 오늘은 사회학자인 찰스 틸리의 왜의 쓸모라는 책을 도입입니다. 왜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안에 숨겨진 사회적 상호작용의 비밀을 밝히는 책입니다. 이유 제시는 단순한 논리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정의하고 관계를 조정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지각하는 것을 변명하는 것이라든지 정당에 투표한 이유라든지 9.11의 원인 찾기 등 일상 전반에 스며 있습니다. 이유의 타당성은 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이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찰스 틸리의 이론을 기반으로 8가지의 핵심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유는 관계의 언어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유 제시는 왜 개인의 사고가 아닌 사회적인 활동인가? 이유 제시는 내적인 사고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사회 활동에 해당합니다. 타당성은 고정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이나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케네스 버크라는 사람은 이 동기의 어휘를 이유가 내면의 반영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선택되는 도구라고 하였습니다. 라이트 밀스라는 사람도 이유를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 정당화나 합리화, 관계 회복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였고, 예를 들어 친구와 상사와 관계를 비교해 보면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유 제시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9.11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유 찾기 행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유는 상황에 맞게 조율된 사회적 장치이며 관계 속에서 의미와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두 번째 질문은 9.11과 같은 대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가? 9.11은 혼돈 속에서 이유를 통한 질서와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극대화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은 처음에 사건이 닥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에서 이것이 왜 일어났냐로 이유로 바뀌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이해 가능한 범주로 묻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도구가 바로 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별로 이유를 제시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게리 스마일리라는 구급대원은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이것을 즉각적인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니까 현장을 지휘하고 대피를 지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캐릭 줄리안이라는 정부 관료는 이것을 악의적 테러 대 자유국가 프레임, 이곳의 대결로 보아서 도시를 봉쇄하고 전쟁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척 앨런이나 제리 가이타 같은 생존자, 목격자는 초기 추정은 사고라고 보았지만 정보가 차츰 누적함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고 이러한 기계적인 이유로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킴벌리 모랄레스라는 시민은 즉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유가 따라서 정치 사회적 비판 도구로 전환되었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집단별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재난 속의 이유 찾기는 보편적인 본능이지만 사회적인 위치 관계 역할, 이러한 위치 관계 역할에 따라 이유의 유형이 달라진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보편적이냐,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공식이냐, 타당하냐, 적합성 기준에 따라서 혹은 인과적인 설명에 따라서 이 4가지 구분에 따라서 관습, 코드, 이야기, 학술적 논고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유는 무작위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습입니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실수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연착했어요 같은 짧고 공식화된 해명을 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관습을 사용하는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가 먼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보편적이면서도 인과적 설명을 요구하는데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건을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인과적인 서술로 복잡한 사건을 단순화시키고 책임 소재를 명확화합니다. 9.11의 원인이나 연인으로부터의 배신 경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그것이 타당하냐, 구체적이냐에 따른 기준인데 법이나 종교, 의학 같은 공식 규칙 체계에 맞춘 정당화로 타당성은 여기선 적합성이고 타당성은 규칙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이고 인과적인 설명은 학술적 논거를 들 수 있는데 과학과 전문 지식에 근거한 설명으로 복잡성을 회피하지 않고 깊이 있는 인과관계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상황과 관계에 맞춰 선택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 틀을 이루는데 뒤에 따라올 나머지 질문에서 각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관습입니다. 관습은 어떻게 우리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나. 관습의 정의를 보시면 일상 속의 사소한 균열을 메우는 사회적 도구로서 핵심은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절성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티켓, 다음 약속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진실을 추구하기보다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적절한 이러한 익스큐즈를 한다는 것이죠. 관계 손상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과잉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의 불편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고프먼은 몸짓 주석이라는 말을 썼는데 행동으로도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파티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 하는 행동은 이러한 몸짓 주석은 어색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상황이 안 좋아진 내 질환이 증상이 안 좋아진 이유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 의사 관계를 평범하게 전환하는 그러한 역할, 관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응급실의 안목 규칙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불만을 표현하는 어떤 신호다라고 하는데 응급실에 적합하지 않는 환자군들에 대한 표현일 수 있다. 질서 유지용 사회적 신호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관습은 일상 문제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예외적이거나 충격적 사건에는 불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야기는 왜 예외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나? 이야기의 본질을 보시면 인류가 만든 위대한 사회적 발명품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책임을 부여하고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핵심은 이 단순화를 보시면 소수 행위자의 행동, 결과로 재구성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해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해가 용이하게 됐으면 이것을 동기나 의도를 부여함으로써 칭찬하거나 비난,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우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내용이나 형식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는 제리 폴렐 목사를 들고 있는데 예전에 흑인에 대해서 백인 우월주의를 표현하던 이 목사가 흑인 루이스와의 대화를 기반으로 완전히 변화된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극적 전환 설명을 하게 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반전이나 발견 구조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 서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구술사나 암 투병기, 삶을 재구성하는 이야기 또한 정체성을 관리하거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보편적인 이유 제시 방식으로 하지만 여기에는 유익하지만 법적이나 병원 등 전문적인 영역에는 개인적인 서사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칙이나 형식에 기댄 코드.
그래서 다음 질문은 법률이나 의료 진단에서 사용되는 코드는 일반적인 이유 제시,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가를 보시면 코드는 법률이나 의료, 관료제 등 전문 영역의 공식적인 이유 제시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과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곳에 적합하냐를 따르는 논리입니다. 사례가 규칙이나 범주, 절차에 얼마나 정확히 들여맞는가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로라 라일스의 상속 분쟁의 예를 보시면 가족관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 기준 중에 부당이합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부당이합이라는 코드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신뢰관계나 동기, 기회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코드화시켜서 이것이 충족되었느냐 여부로 이 상속 분쟁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 코드를 보시면 류마티스 내과 진단에서 환자 서사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 없고 환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질병 분류 체계에 들여맞는지 들어맞지 않는지를 대입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진단 코드를 확정하게 되고 따라서 표준화된 치료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코드를 표준화하고 명시화를 강화하는 것은 근거 기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코드는 질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야기나 관습과 달리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 지식, 특별히 복잡한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데는 코드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학술적 논구라는 다음 질문을 보시면 과학적 설명과 같은 학술적 논구는 어떻게 세상의 복잡한 원리를 설명하나? 학술적 논구의 정의는 과학이나 학문 분야의 이유 제시 방식으로 현상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신뢰할 만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입니다. 이야기의 특징인 단순화를 따르지 않고 복잡성 그것대로 받아들여서 이 복잡성을 분석합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증거나 방법 등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연구회의 보고서가 있는데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폭력은 단일한 원인이 아니고 사회 환경이나 유전, 개인 이러한 것들이 다 관여하는 다층적 상호작용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유자원의 비극, 공유자원 관리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규칙이나 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복잡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은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총, 균, 쇠라는 근접 원인과 생물지리학적 요인인 궁극 원인을 구분해서 환경과 사회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함으로써 학술적 논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적 논구는 가장 정교한 설명 도구로 이긴 하지만 단점은 복잡하고 이러한 전문성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과제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이유를 대중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나? 지식 격차의 문제를 보시면 코드와 학술적 논구의 경우 정교하긴 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전달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를 전문가가 이해했는데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일반 비전문가들에게 또다시 이해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유 제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형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전문 용어나 약칭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문가와 대중 사이에서는 단순화하거나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해결 전략으로 양질의 이야기, superior story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학술적 논거의 진실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야기의 구조를 빌려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스캐스터는 테러를 분석하는데 실제 테러범의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복잡한 정치와 사회의 원인을 개인의 서사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청중에 맞추는 전략이 있는데 학부생인 경우에는 이야기 중심으로, 대학원생에게는 농구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 제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사회적 행위로 인간관계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홈페이지